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시작했습니다. 서영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됐는데, 네. 김관진 장관을 비방하는 유인물과 흰색 봉지 안에 든 가루가, 네. 발견됐다고 합니다. 흰색 봉투에 든 가루? 예. 예. 이게 무슨 가루인지는 뭐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뭐 보낸 목적은 하나지요. 겁먹어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검찰이 또 저를 포함한 낙검수 멤버들에 대해서 겁먹어라. 이런 의미의 소환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서영석 이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직업란에 피의자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네, 전문 피의자라고. 네, 전문 피의자. 그냥 피의자가 아니라 정규직 피의자. 비정규직이 4개 이상 되면은 네. 정규직으로 승급이 됩니다. 예. 자동. 우리 주진우야말로 정규직 중에 정규직 피의자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몇 건이 걸렸는지도 센스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거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소환 요청에 불응한 건 아니고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기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요. 불응도 할만해요. 이거 정치적 목적의 소환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안 나가면 뭐 체포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체포 한번 당해보지 뭐. 체포 한번 당해보지 뭐. 네. 지난번에 지명통보 한번 당해봤는데 체포도 당해보고 그래서 검찰이 사실 검찰의 권력이란 게 딴 게 없거든요. 네. 부르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이죠. 이를테면은 겁먹일 수 있는 자유. 네. 겁먹일 수 있는 자유. 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안 넘어갑니다, 목에. 네.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이게. 뭐가 안 나온지는 뭐 상상이 바뀌겠습니다만은. 똥이죠. 예. 그걸 뭐 감출 이유도 없는 거고. 하여튼, 정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검찰로부터 이게 나와라. 비정규직 피의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정규직이 되면은 뭐 아주 일상이 됩니다. 예. 아주 여유롭게 받는 거죠. 예. 전 전혀. 몇 호실이고요. 예. 좀 전화하신 분이 수사관님이세요? 검사님이세요? 예. 제가 그때 바빠서 못 나가겠네요. 변호사하고 얘기하시죠.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맞짱을 뜨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면 정규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검찰이 애먼 사람 막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한번 이번에는 변호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피의자가 되려면요, 이게 온갖 각종 세트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지명통보, 긴급 체포, 네? 네. 진술 거부, 이게 3종 세트고요. 3종 세트 중에서 지금 한 종밖에 안 했잖아. 네. 이게 2종을 더 하셔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이용 과정에서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하의 막무가내 취미,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2006년으로 가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는 YTN 보도가 나가자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거액의 테니스장 사용료를 대신 낸 사업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면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거액의 2천만 원이란 황제 테니스 사용료를 지불한 사업가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어떤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한편 특혜를 주고받은 것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 측은 황제 테니스로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제가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년 뒤 또다시 황제 테니스 논란을 야기하는 우리의 카카. 퇴임 이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을 예약 없이 이용해왔다는 게 애초 제기된 의혹이었는데요.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테니스장 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온라인 예약을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간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시간대에서 체육산업개발 측이 이 전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약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토요일 5시간을 사용하고도 3시간 요금인 7만 5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 5시간 이용해놓고는 3시간 이용료를 냈다? 사실상의 반값 이용. 반값 그게 나왔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슨 반값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안 된다고 알면은 이 기회에 반값 등록금 이야기 나올 때 강력하게 반대하신 각 하셨는데.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서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와요. 나는 꼼수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 거짓말인 거 잘 알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지난 5년,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 네. 너무 5년이 모자라셨던 것 같아요.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살리기 위해선 죽여야 한다. 일단 죽여만 놓고 가신 것 같아. 시간이 모자라서 살리려고 했는데 살리진 못하고 죽이고만 가셨습니다. 예, 죽이고만 간 거죠. 예. 황제 테니스 논란.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황제 테니스란 말을 들었을 때. 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이게 테니스가 말이에요. 예. 이 원래 귀족 스포츠입니다. 예. 프랑스에서 생겼는데 네. 그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유명한 그 테니스 코트의 맹세라는 것도 네. 바로 테니스 코트에서 했던 거거든요. 법원이 그 코트잖아요. 네. 예. 그 또 거기서 또 혁명이 촉발돼가지고 네. 그 코트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여하튼 아니면 많이 말고 우리가 아니 많은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테니스 황제 테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테니스가 원래 귀족들 스포츠였어요. 예. 그 루이 14세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그 애는 아니고 네. 그 위에 있던 그 태양왕 루이 14세 네. 애도 이제 테니스 정말 좋아했는데 네. 이 테니스 자체가 사실은 황제 테니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이명박 씨의 황제 테니스는 이제 돈을 안 내고 네. 예약 지 맘대로 하는 이제 황제 테니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예. 돈 안 내는 버릇은 서울시장 때도 있었더라고. 그렇지. 그게 남산 테니스장을 돈도 안 내고 서울시장 때 쓴 거야. 옛 그 단기부 자리. 예,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600만 원어치야. 야, 이번에도 그 테니스를 쳤는데 예. 돈 문제는 진짜 골 때려요. 예. 그게 이제 계산서가 딱 나오니까 12만 5천으로 찍혀 있는데 예. 돈은 7만 5천 원밖에 안 됐다는 거야. 거기서 5만 원 깎아 먹었어. 반띵 정신 실천하시는 우리 각하. 아, 그리고 거기가 인기가 있는 데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약하기가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거기 강남 3구에 있잖아요. 예, 힘든데. 네.
이제 예약 시스템을 정지를 시키고 이명박이 그 시간대에 딱 예약하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이제 예약을 못하게끔 아예 예약 시스템을 스톱을 시켜버리고 네. 이명박이 신청한 것만 딱 등록이 되도록. 예. 더 골 때리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했던 2월 15일은 예.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뭐 북핵 위기 하면서 뭐 테니스 코트는 그냥 뭐 청와대 벙커에 가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막판에 뻥을 치고 할 그럴 때거든요. 예. 벙커구나 벙커. 그때 벙커에서 벙커를 치고 테니스 치려고 황제 테니스 치려고 그 예약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또 시점을 봤더니 예. 그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예. 무려 50일 동안 매주 토요일인가요? 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매주 수요일이구나. 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올림픽 실내 테니스 코트의 5번 코트 예. 예약 시스템을 완전 차단해서 일반인들은 예약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이명박이만 착착착 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건 뭐 도대체 상식을 벗어나고 이거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착각도 유만분수지 정말. 아유. 이건 이명박이야 도무지 뭐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상식을 어긋나도 뭐 보통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또 웃기는 건 말이에요. 그 올림픽 실내 테니스장을 관할하는 데가 국민생활 뭐 체육진흥공단인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여러 가지 밑에 뭐 경쟁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은 예. 대통령 그 여권에서 상당히 실세들이 가는 그런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송파구의 올림픽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명박을 지지했던 뉴라이트 안보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뉴라이트 안보연합은 군대 그 사조직이던 하나의 출신들 중에서도 정정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육군소장이었던 사람인데 예. 친북 좌파 정권 정식을 이제 내세우면서 만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이제 견인차가 됐던 뭐 견인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한 달이 걸쳤던 견인차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겠네. 너무 좋아하겠지. 그 뉴라이트 안보연합이 있는데 예. 그걸 만든 사람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에요. 오. 참나. 근데 이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국민생활안보협회라고 바꿔가지고요. 박근혜 시절에 말을 갈아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서울 맹동에서 이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대회도 개최한 적이 있고요. 대선 끝난 직후에 국민생활안보협회 이것이 이 협회에서는 박근혜 승리가 온 국민의 승리다라는 공고를 자기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밀접하게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곳 잘 메모를 해두세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네. 해남, 네. 진주, 네. 그리고 제주, 네. 그리고 김천. 네. 이곳 교도소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다시 메모해야 되겠네. 네. 해남. 골라가세요. 네. 이명박 씨가 메모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우리한테 수사했던 거 한 10분의 1만 이명박 뒤찾으면은 보내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보내고도 남은 정도가 아니죠. 유권무죄, 무권유죄야. 네. 진짜. 이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 지금 보니까 하나 둘씩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대 강에 대한 철저한
이 정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스공사에서 불필요한 LNG를 과다하게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십조의 그런 그 국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 나왔는데 말이죠. 다 거기 그 책임자들 보면은 다 MB하고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상도 받았어요? 그 말년에. 그래요? MB 집권 말년에.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MB와 무관한 것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이 순항하면은 이명박의 죄를 굳이 들추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정권이 순항하지 못하면은 이제 뭔가 속죄양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속죄양 찾기 제일 좋은 게 전 정권이죠. 속죄양? 네. 속죄양의 속죄지. 스케이프 마우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스케이프 고트가 아니고 네. 스케이프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씨는 이게 논현동 자택에 정한수 떠놓고 매일 아침 박근혜 정권 잘 되기를 빌어야 될 겁니다. 네. 또 그분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는 거는 미신이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명박이 믿는 하나님은 물보다는 돈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한수가 아니고 정한전을 갖다가. 정한전을 갖다. 예. 하여간 지금 뭐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 그 황제 테니스 사건 터졌을 때 네. 이거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여론의 어떤 따가운 눈총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다시 6년 만에 6년 아니죠? 200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서울 남산 테니스장. 네, 한 7년 지나서 대통령도 했다 이건가요? 아니 그 멘탈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하긴 뭐 청계재단 만들어가지고, 전부 뭐 빚 갚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골 때리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분은 사실인데. 예. 테니스장 12만 5천 원을. 그걸 띵까먹냐. 7만 5천 원으로 5만 원을 띵까먹는. 야, 그 멘탈은 진짜 뭐 그랬으니까 성공을 했겠지만은. 정말 참 범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왕지의 상상입니다. 이명박을 우리가 뭐 쥐다 뭐다 뭐 이렇게 욕을 하긴 하지만 이명박은 그냥 욕 들어 먹었다 뿐이지 실리는 다 즐겼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욕 먹어서 종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종편 만들어서 톡톡히 재미 봤습니다. 결국은 종편이 어쩌면은 그 3%의 승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리만치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온갖 형태의 선거 개입, 선거 부정을 일으킴으로써 뭐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일들 아니야?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최악을 여러 종 세트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아니 지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박근혜가 미국 가가지고 지금 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그 수입하도록 뭐 물론 선언밖에는 뭐 그 효력이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월수 상관없이 다 수입하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촛불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 전에 서영석 기자께서 저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누가 감히 촛불을 들 용기조차 없게 만들어버렸다고. 사실이죠. 사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것은 물론 이제 이 이명박 씨가 워낙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33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겠다는 것이 촉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야말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방송이라도 공정하게나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촛불 집회가 촉발된 건 사실입니다. MBC PD 수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각종 KBS, MBC의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이명박은 그야말로 빡쳐서 KBS 정현주부터 쫓아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MBC 김재철을 낙하산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나머지 3, 4년을 갖다가 방송의 불모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종합편성 채널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방송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르렀는데요.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해는 아니지만은 뭐 현실이니까 받아낸다 칩시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큰 저항이 일어나려면은 그야말로 이런 미디어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도의 압력 가지고 촛불 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한 어마어마한 87년도 노태우 때처럼 그런 분출되는 그 무언가가 없이는 아주 이 정권이 욕은 먹더라도 예. 이명박처럼 아주 순항할 겁니다. 그게 사실 저는 두려운 거죠.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민TV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명박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욕 먹더라도 갈 길은 간다. 고집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고집한다. 물론 그것이 이제 국민의 뜻과 맞지 않고 역사의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응당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마땅하지만 이 사실은 이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는 욕 먹을 게 두려워가지고 할 일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많죠. 야, 그런 거 보면은 참 이명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 5년 이후에 집권하는 정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할 거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이명박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정권이 들었더라도 말하자면은 이명박의 뻔뻔스러움의 10분의 1만 뻔뻔스러워도 예. 뭐 정권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이명박은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일 골 때리는 게 셀프 사면 아닙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까지 박근혜 그때 당선자죠, 박근혜. 예. 당선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넘넘하게 자기 채권들 다 사면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면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봤자 이명박은 막판에 다 챙겨먹고 진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사면권을 만약 제한한다면은 지금부터 제한 당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 정봉주. 아이고 정말 열불 납니다. 예. 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께서 5만 원씩 남겨가지고 국민 TV에 출자를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맞아, 딱 5만 원이네. 예. 그러네요. 예. 액수가 또 그렇게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맞네. 예. 언론 장악은 일종의 그 국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네. 언론에서 한 목소리로 이거 중요한 뉴스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니게 됩니다. 네. 옛날엔 조중동이 얘기하면은 다 그게 여론이 됐었는데, 조중동이 워낙에 하여튼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몇 날 며칠 그냥 지면 몇 페이지를 하라 해서 기획을 해도 이게 여론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방송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이건 정말 당연할 장사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언론 장악 정말 일종의 국민 우민화 정책이고 이명박이 욕을 먹을 만큼 먹으면서도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했던 것 이것이 결국에는 대선에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권은희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그녀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발각되자 그 집에 가서 신고된 내용이 있으니 신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국정원 주도의 부정선거, 그 실마리가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소환 당시에는 위풍당당.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이도 권은희 과장. 오늘 12시간 정도에 걸쳐서 충분한 조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오늘의 조사는 중단을 했습니다. 또 부르겠다는 열정. 빠른 시일 내에 3차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저항에 직면하는데 굴하지 않는 권은희 수사과장.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밝히기 위해 키워드 78개를 선정해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에 김 씨 컴퓨터에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이 요청한 78개의 키워드가 아닌 단 4개의 키워드만을 분석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충분한 그 수사의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저희한테 그 4개만 그냥 해라라고 하는 거고. 대선 사흘 전 밤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 수사과장은 또 김 씨의 컴퓨터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분석해야 하지만 서울경찰청에서 가져가 버렸으며 여러 차례 항의한 뒤에 간신히 돌려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부당한 수사 개입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권은희 수사과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이제 변호사라면서요? 변호사를 했죠. 그게 사법고시 출신이고요. 예. 사실 합격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네. 경찰 특채에 지원해서 경정으로 특채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전남대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나와서 사실 합격하고 나서 또 변호사 개업은 충청북도에서 했어요. 충청북도에서 개업을 해서, 그래, 충북 유일의 여성 변호사라는 이름을 듣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 특채에 지원을 해가지고 경정으로 특채가 됐죠. 그래서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이든가, 하여튼 용인경찰서 쪽에서도, 그렇죠. 네. 수사과장을 하고 했던 분인데, 네. 참, 대한민국은, 가만히 보면요, 김연아 양을 봐도 알겠지만은, 옛날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역사를 만들었죠. 네. 검찰 쪽에도 박은정 검사,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이 있고, 네. 또, 경찰에는 또 이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분도 계시고. 네. 아니, 사실 권은희 수사과장이 저하고 나이가 같네요. 아, 그래요? 예. 호랑이띠 여성들이 말이죠. 대단합니까? 일단은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가 많지 않고 어쩌다 갔어도 돌아온 친구도 많은데 하나같이 인간성 좋고 화통하고. 인간성 좋고 화통한데 왜 결혼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고 화통하면 결혼 못해요? 다른 것보다도 정의감이 아주 불탑니다. 그리고 의리도 있고요. 진짜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남자들보다도 더 멋집니다. 사내 대장부 같기도 하고, 그 호탕함도 그렇고, 또 어떤 정의로움도 그렇고, 저 볼 때마다 놀랐는데, 물론 이제 권은희 과장이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저하고 같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용기가 필요로 한 거죠. 네.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은 그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하다가,
결국 밀려났죠. 밀려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송파경찰서의 수사과장으로 있습니다. 네. 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충격적인 게 국가정보원 직원 김한무개 씨를 이제 재소환을 했던 지난 1월 4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저 국정원 여직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네.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지난 1월 4일 김씨, 여직원 김씨 있잖아요. 김씨 초안조사가 끝난 뒤에 언론에 이 김씨가 인터넷에 활동했던 시간, 게시물의 성격 이런 걸 확인해 주려고 했는데 경찰청의 고위관계자라는 인간이 고위관계자가 누구겠어요? 뭐 청장쯤 되겠지. 아니 수사과장 사실 출신의 수사과장한테 뭐 한마디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 청장 수준 레벨은 돼야지.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한마디도 실제로 안 했어요. 그때 내가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로 한 겁니다. 사실 뭐 이 양반도 권은희 수사과장도 경찰에 투신해서 지금 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하다가 또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갔으면은 뭐 경찰 쪽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입 닫고 그냥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뭐 게다가 입 닫고 있으면 더 잘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성 최초의 무슨 경찰서장, 뭐 여성 최초의 경무관, 어느 날 또 여성 최초의 경찰청장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난 그런 점을 높이 사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무슨 사실 사람이라는 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용기가 있는 거는요. 어쩌면은 그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토. 네. 남자들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하고 여자들은 뭐 지긴 집니다만은 전적으로 지지 않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여성으로 하여금 네. 더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인이 된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 정말 네. 참 이게 보십시오. 선거 며칠 앞두고 위에서 시켰다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쪽팔려. 남자로 태어났다는 게 요즘 보면은.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런 인간들 볼 때마다 가위를 들고 싶습니다. 가위? 네. 가위? 네, 가위를 들고 싶습니다. 가위는 자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튼, 그런 가위가 뭐냐. 가위. 네. 가위가 문구죠. 예, 문구. 그렇습니다. 하여간 진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하려면은 여성들로 한 70%를 채워버리면은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된다. 남자들이니까 밤에 말하자면 몰래 그래가지고 접대받고 불온하고 부당한 그런 거래하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생계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쪽팔리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용기 있는 얘기를 아니면은 정의의 얘기를 진실의 얘기를 잘못하다가는 바로 튕겨서 직장을 잃고 그렇죠. 밥줄이 끊기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권은희 과장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거고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나중에 경찰청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찰에 또 사실 출신들이 잘 나가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뭔가 목줄이 끊기고 밥줄이 끊기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진지하게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밥줄이 끊기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람을 예를 든다면 김용민 교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갑자기 제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밥줄 많이 끊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네.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전혀 이제는 뭐 걱정도 안 되고 화도 안 나고 뭐 그 일상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정규직 피의자. 민주당이 확실히 요즘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그 당의 어떤 그 가치, 이념 이 부분들을 상당 부분 누락을 시켰거나 뭐 혹은 감춘다든지 네. 혹은 뭐 폐기한다든지 이랬단 말이죠. 다음 중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젊은이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또 의문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이 집토끼 산토끼 이론인데 엉뚱한 데 가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치는 이게 이제 가장 병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일단 집토끼 단속을 한 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특히 야당 중에서도 새누리당은 그래도 그렇게 완전 병신짓은 안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경우에는 이 큰 선거에서 삽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클릭도 결국은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표를 단속하고 지지를 유지하는 것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클릭이 상대적으로 더 우클릭되어 있는 정당, 즉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큰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정책의 우클릭보다는 우클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의 영입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같은 사람을 뭐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책 우클릭 해가지고는 게임 안 됩니다. 아이고 우클릭의 총본산이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오리지널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짝퉁을 사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극좌 노선을 걸을 경우 민주당의 우클릭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정치적인 어떤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쪽은 완전 우인데 저쪽이 좋은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서 우클릭했다가는 그러니까 이중도 소리 듣는 거죠. 아니 이제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겁니다. 이 다음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때문에 이제 이런 우클릭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도권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표를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서울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겼는데 인천에서는 완전히 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이 결국은 집값과 관련돼 있는 아파트값, 아파트값 이런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2천만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2천만이. 이 2천만의 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뭐 표를 더 얻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을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에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클릭이 나왔다. 뭐 그 이해는 가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뭐 서로 공감을 하지만은 해법은 민주당이 전혀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우파 정책을 갖다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 20% 정도가 허준영보다는 오히려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안철수가 우클릭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절대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에서는 뭐라 그럴까 안심을 주는 그런 그 새누리당 성향의 지지자들에게도 안철수 정도라면은 뭔가 안심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세한 정책을 가지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참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우클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대가리가 나쁘면은 진짜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하도 이게 삽질과 이렇게 이 문의 정책을 거듭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향의 그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참 엉뚱한 헛스윙 날리고요. 권은희 수사과장을 갖고
아이고,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진짜, 아주 그냥 그 주둥아리를 갖다 재봉틀 있으면 깨매고 싶어요. 아니,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왜 도대체? 아니, 내가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내가 복사를 해왔어. 예. 아, 이 인간 진짜. 야. 오늘 그걸 조선일보가 사회면에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그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일종의 어떤 저런 거죠. 떡밥을 던진 거지. 아니, 이제 이 양반도 참, 앞에 말은 괜찮아. 걔 국정원이 오늘 앞장서서 대선에 개입했다. 예.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사실은 그냥 묻힐 수가 있었던 사안이다. 여기에 누가 뭐라고 그래. 그 용기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야. 예. 그 용기 있는 말로 인해서 그분은 광주의 딸이 됐다. 왜 갑자기 광주의 딸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글쎄 말이야. 아니, 무슨 권은희 과장이 광주의 딸로서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앞뒤 문장이 안 맞아. 갑자기, 갑자기, 양심선언을 해서 이 엄청난 사실이 묻혔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용기 있는 말로 이래서 무슨 광주의 딸이 됐다. 아니 요즘 그 미친놈들 보면은 그런 놈들이 있어요. 호남 사람들을 완전히 포위하려는 호남 출신이 뭐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냥 매도하고 비방하고 뭐 홍어 뭐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홍어 하와이 뭐 저도 아이고 말은 진짜 많이 만들었네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보니까 금요일에 보니까 김용민이가 고향을 속였다. 난 전라북도 부안인데 뭐 무슨 강원도 춘천으로 속였다 그러는데 야 이런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들 아우 진짜네. 이게 대응을 하자니 대응을 하면은 이게 또 내가 호남에 대해서 난 호남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붙여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실제 고향이 뭐 호남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광주노시라서 원래 전라도 사람이다. 아니 호남 출신이 뭐가 어때서 이 미친놈들 진짜 아니 제가 강원도 춘천인 건 맞는데 아니 전라북도 부안이라도 난 좋겠어요. 그렇지 전라북도 부안 내가 가봤는데 정말 아주 그냥 인심 좋고 물 좋고 막 경치 좋은 고향이었습니다. 난 전라북도 부안을 가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가봤어요. 예. 부안 좋습니다. 뭐 바닷가에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야. 예, 뭐 그런 정도예요. 아니 솔직히 해가지고 이 호남을 포위하려는 일부 이런 이 충이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놈들. 진짜. 뭐 일배충? 그래서 나 일배충이 뭔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아니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예, 충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뭐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종 이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 아주 발버세곤을 해가지고 곤장을 쳐야 돼. 진짜 뭐 나쁜 놈들 같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지금 구태의연하게. 이게 나는 참 뭐라 그럴까 뭐 종북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 일에 이르기까지 뭔가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그렇지. 우리 사회의 이런 특히 보수 세력들 말하자면은 자칭 보수 세력들의 그 경향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경남 산청에서 출생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은 중학교는 진주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뭐 오리지널 경상도라고 봐야죠. 네. 근데 제가 신문 기자 생활을 할 때 그때 평화민주당을 출입한 적이 있어요. 네. 평화민주당을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니까 나를 갖다가 전라남도 진주 출신이라고 이지랄 하더라고, 주판 새끼들이. 졸지에, 내 고향 진주가 전라남도가 돼버렸어. 전라남도 진주? 네. 사실 전라남도 광양하고 가깝잖아요, 거기야. 순천하고 가깝습니다. 순천, 네. 하동 이쪽하고 이제 가까이, 우리 서부 경남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동 가면 또 웃겨요. 섬진강 하나로, 이쪽은 하동, 저쪽에는, 구례. 저 위는 구례고, 아래는 이제 순천 이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리만 건너가면은 이게 호남이고, 다리만 건너면 경남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말이 약간 서로 좀,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이 닮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가보면 되게 웃기는 동네인데, 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레터를 붙이고 하는 이런 행동은 진짜 1950년대에 그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했던 이른바 좌빨 딱지 붙이기, 이 메카시는
그 광풍과도 똑같은 것인데요. 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니들 역사 중에서 가장 쪽팔리는 시대가 언제냐? 라고 물으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불었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뭐, 나 미국 사니까 뭐 자세히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우리나라. 그냥 뭐, 조금만 반대하고 꼴보기 싫으면 전부 빨갱이야. 엠병아 새끼들. 야, 그게 사실 이런 아주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만든 정권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죠. 그 이효상이라고 1960년대 국회의장을 한 이 사람. 통상 이제 국회의장이면은 선수도 많고,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어야 하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여든 야든 신망이 높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효상이 국회의장 될 때는 저 사람 누구야? 저 듣보잡은 누구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박정희가 내리꽂았으니까. 아니, 무슨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 수장을 내리꽂아. 그때는 왕이었지, 박정희. 그런 시대였는데, 이효상 씨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1963년 대선 때, 대구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대한민국 임금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고장 출신의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임금님으로 모시자.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아는 이런 인간이 삼권 분립에 대한민국 땅에서 박정희가 국회의장으로 꽂을만 하나요? 처우니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더 가정스러운 거는요. 네. 박정희야말로 예. 호남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그랬죠. 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이게 윤보선하고 붙었을 때 그때는 여천 야도였어요. 네. 이게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고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윤보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은 대표적으로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윤보선한테 이깁니다. 네. 호남 사람들이 대통령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호남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하와이 홍으로 몰기 시작한 거는 네. 1972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야말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차이로 박정희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유신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선거를 갖다 간 다음에 나 떨어지겠다. 네. 해가지고 선거를 없앤 게 유신입니다. 예. 그때 그 박정희 때 그 전략을 그 호남과 영남을 지역감정 전략으로 나왔던 사람이 엄모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역 감정을. 그 전략을 만든 사람이야. 아. 지금 죽었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머식인데. 엄창록. 엄창록이 맞아. 엄창록. 엄창록이가 원래는 박정희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예. 나중에 이제 그 전향해가지고, 그 전략을 뭐 세웠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8년에 죽었네요. 네. 이 사람.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하여튼 그 지역 감정은 이 박정희가 만들었고 결국은 또 그 지역 감정이 수십 년간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도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 표 깠을 때 대구 경북 우리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게 참 지역 감정의 뿌리가 참 깊은 거죠. 아이고 참. 아이고. 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게 졸려가지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예. 김용민 교수는 사실 아침 3시에 출근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6시 이후에는 방송을 안 하지만은, 예. 6시 이후에 또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비효과 녹음이 있다든지, 예. 기타 녹음이 있으면은, 또 이 벙커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또 10시까지는 방송을 또 다른 자기들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줄 수가 없어. 예. 그럼 또 10시 이후까지 또 기다리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이 부족한 김용민 교수. 네. 졸죠. 틈만 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찰 나갈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검찰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나가는 거야. 방송이 펑크가 나.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예. 자, 엄창록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네요, 보니까. 네. 엄창록 하면은 또 이 선거의 그, 마타도어의 달인. 그렇죠. 또, 그랬다고 하는군요. 흑색 선전이죠, 마타도어. 여당인 척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이런 거예요. 네. 나도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전설입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요. 예. 가가지고 봉투를 쫙 돌립니다. 네. 네? 예. 봉투 돌리는 것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드린 겁니다. 또 봉투를 다 회수해 갑니다. 어. 그러면은 네. 봉투를 처음에 줬다고 하는 놈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이런 개새끼, 네, 예. 줘놓고 뺏어가? 네. 그게 엄청나기가 썼던 수법이라. 아, 그 누구 봉투를 나눠준 거예요? 돈 봉투를. A 후보 참모입니다. 예. 제가 김용민 후보를 돕는 사람입니다. 네. 하면서 모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막 돈 봉투를 돌렸거든요. 예. 돈 봉투를 쫙 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돌리는 사람도 엄창록 사람. 아니 이제 내가 엄창록인데. 네. 내가 김용민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김용민 지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네. 불러 모아가지고 김용민 후보께서 하사하는 거다. 네. 그래서 돈 봉투를 쫙 돌려요. 네. 그걸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있다가 다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잘못 드린 겁니다. 다 뺏어가요. 아. 그러면은 이런 김용민 개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또 이런 것도 했다면서요. 네. 자기는 이제 양담피를 피워요. 막 폼대로 다 잡습니다. 그래놓고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싸구려 담배를 권합니다. 그렇죠. 그게 옛날에도 통했어요. 엄창록의 수법이 그랬다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A 후보 편인 척 하면서 B 후보. 그렇죠. 이게 엄창록이 원조구나. 원조예요. 엄창록. 그런 선거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1960년대 70년대 그랬으면 그거 귀재라고 봐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정사가 아니고 야사인데. 예. 예, 그래서 박정희가 엄창록이 잡아와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데려다 존나 쭉 패가지고 전향을 시킨 다음에 예. 이제 72년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했더니 바로 이 지역 차별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전설이 있죠. 이 대구에서 예. 뜬금없이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이런 이제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리어 영남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야, 그게 다 엄창록 수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창록 수법. 알겠습니다. 엄창록.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엄창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걸 읽고 참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그게 실제로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통해요. 아니 문희상이가 엄창록이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엄창록 수법에 넘어가는 일부 유권자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둘 다죠. 둘 다지 둘 다. 아니 문희상이가 말을 강조에 따르라고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양반도 좀 뭔가 좀 아니 그게 권은희 과장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니지 그게. 그게 욕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문희상이가 실수를 했다 칩시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전라도 깽깽이 온갖 홍어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입에 담네. 예.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참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슬픔일 따름이죠. 네. 진짜 막 화가 납니다. 문희상 그 양반 왜 그래 도대체 생각이 없이. 아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비상대책 결정할 날도 이명박이가 2월 27일 날 퇴임하는데 2월 15일 날 국회 귀기가 있을 때 그 황제 테니스 예약을 한다고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뽑히면은 그만둘 사람이 지금 비위원장이랍시고 나와가지고 무슨 단합대회 하는 데서 광주에 있다 저라고 자빠졌어. 아니 나쁜 짓을 한 놈들은 좀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야권은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응징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놈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응징이란 걸 받질 않으니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현의 타임라인이 방송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창록이 같은 이런 엄창록의 수법이 먹히는 세상 속에서 또 보면은 너무 좀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은 뭐 시사인 지난번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수도권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은 거의 텃밭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게 부동산 때문이라면서요. 이제 아파트 때문이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 아니 어떻게 서 이사님 보시기에 그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까? 아니 뭐 100% 이제 아파트 때문에 민주당이 진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그 서울이 전통적으로 야당의 강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야당 강세의 신화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2008년도였나요? 그때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 서울에서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지난번 선거를 보면은 그런 조짐이 일단 보여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수도권에서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길 거라고 내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데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 표를 까보니까 서울에서는 20만 표 차이로 이겼고요. 인천 경기에서는 14만 표 차로 졌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에서 결국 6만 표밖에 못 이긴 거예요. 100만 표를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6만 표밖에 못 이겼으니 당연히 지는 걸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서 이제 그때 분석들이 사람들이 뭐 별로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더 컸으니까. 지금도 뭐 그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은 수개표, 개표한 것이 개표 부정이 있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뭐 국정원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기울어진 눈농장, 불법 관건 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때 대선 패배 분석에 사람들이 크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나왔던 분석 중에 하나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서 실제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아파트 값이 뭐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그 이제라도 조금 떨어지다가 아마 추세가 강화되든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소유자들은 박원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마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집값 다 떨어진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거 몰려 나오죠. 박근혜를 찍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그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강북 지역에 전에 어떤 기자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가 50대라면서 내가 50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정희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뭐 막말을 해서 이정희 꼴 보기 싫어서 박근혜 찍었다. 이건 구라고 그건 명분이고 솔직히 부동산 아파트값 때문에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찍으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걸로 나 박근혜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쪽팔리니까 그냥 이정희 그냥 끌어들인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사인 기사를 보면요.
강북 지역 투표소가 모두 297개, 예. 300개에서 3개 모자라는 예. 300-3, 297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박근혜가 승리한 투표소가 47개예요. 강북은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강세니까. 예. 근데 이거를 그 지역, 강북 지역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 4억 원, 시가 4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그리고 자가 소유 아파트. 많은 지역하고 딱 해봤더니 이게 딸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강북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몇 표라도 더 이긴 지역은 4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많이 있거나, 아파트를 세입자가 아니라, 자가 소유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은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은 간단해요. 야, 집값 올려줄게! 이거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예. 사실 이제 50대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후 대책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건 악몽이에요.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 설령 그게 대세고 예. 피할 수 없는 걸 할지라도 하루라도 더, 일주일이라도 더 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너무 간명하고 쉬워요. 폭탄 돌리기. 올려줄게! 씨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면은 표를 들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집값 올라가면 뭐하냐. 투기꾼만 배불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특히 50대 이후의 표심을 작용한다면은 좌우한다면은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네. 날이 갈수록 강북 지역에도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은평 가면은 뭐 옛날에 판자촌처럼 빌라촌이 전부 아파트로 다 밖에 있어요. 제가 북한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볼 때마다 달라져.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게다가 은평 뉴타운, 야, 진짜 오세훈이 나쁜 놈이더만. 아파트 좋긴 좋더라. 왜? 산 바로 북한산 바로 아래다가 아파트를 막 쫙 지어놓은 거예요. 계획하신 분은 명박이에요, 명박. 이명박이야? 네. 야, 그 자연 파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건데 처음 봤어요. 또 거기 또 저기 은평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 지인들이 또 거기 많이 있어요? 덕본 걸로 해가지고 그 제가 좀 그 기사를 찾아볼게요. 이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친인척 이명박 형제 일가의 특혜 의혹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예. 참 하여튼 꼼꼼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구만. 예. 빠지질 않아요. 예. 하나라도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상하다. 네. 순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간단해. 여하튼 이제 이런 지역들도 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야당이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아파트는 민주당의 무덤이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재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추세에서 박근혜란다. 같은 박씨니까 똑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은 친 아파트라기보다는 반 아파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아파트 친화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박원순의 정책이 네. 과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먹힐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진영에서도 요즘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이제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시각, 당의 정책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꾸준히 설득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을 한나라당, 새누리당처럼 올려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근원적 문제인데 여기에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박근혜를 찍었다는 아파트값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이런 불합리한 걱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 1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마련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아무리 뭘 찢고 볶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지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얻으면은 뭐 민주당이 뭔 짓을 하더라도 배작이 무효일 것이고. 네. 박근혜가 이제 삽질을, 뭐, 이명박에 이어서 삽질 전문가로 나선다면은, 야당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아파트 값 그 논란 이전에, 네. 이 민주당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강력해야, 그래,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야만 또 실은,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펴건 일단 저기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반드시 실천한다라는 그런 신뢰도 쌓일 것이고요. 그런 생각 좀 들어보는데, 지금 5.4 전당대회에서 네. 지금 대표가 될 사람은 이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유망한 사람이 김한길 아닙니까? 예. 근데 김한길이 과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보수 기독교계가 하도 그냥 공격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자기가 처리하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또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사실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선진국, OECD 선진국들은 다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만 유독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도 보수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수 기독교가 공격을 해요. 기이위원이냐, 네. 뭐 이런 종북위원이냐 이제라고 자빠졌는데 네. 거기에 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굴복을 해가지고 그 법안을 처리했다는 거는 진짜 민주당이 이런 의원을 대표로 뽑는다면은 쪽팔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차마 그럴 줄은 몰랐어. 사실 이명박이 다른 약속은 다 어겨도 네. 아파트 값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죠. 예, 무던히도. 그게 거품이든 뭐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또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4월 1일이 있죠. 4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딴 거 다 안 지켜도 돼. 무슨 경제민주하고 뭐고 하여튼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그냥 포장이고 네. 실은 아파트 값 이거 하나만은 뚝심 있게 지켜줬다. 이러면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여하간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다수 민심의 소재라면은 정말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절망적인 거죠. 근데 절망할 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적절하게, 사실 그게 이제 엉터리거든요. 네. 아파트값을 지켜줬다라는 게 다 구라입니다. 개구라. 그로 인해서 국민경제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를 갖다가 지켜서 어떻게든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론 장악이고요. 네. 이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국민들에게 국민들도 바보 아니에요. 네. 설득을 하는 그런 정당이라면은 대응이 가능한 건데, 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대표를 유력하다는 의원이 그런 보수 기독교계의 공세에 굴복을 해서 그걸 법안을 처리하는 저런 그야말로 줏대라고는 젖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말하자면은 막장 정치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TV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어떤 청취자분이요. 서이사님. 네. 김한길 후보 욕하지 마세요. 네. 김한길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칭찬을 하세요, 제발. 저주! 네. 서영석의 저주. 맞습니다. 김한길 의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꼭 돼야 될 의원입니다. 예.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또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저희가 또 먹었습니다. 이거 참, 오후 2시간이 길긴 기네. 길긴 길죠. 예, 그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활자 매체에서는 거의 모든 매체를 다 섭렵해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신문 대표하셨고, 그리고, 종합일간지 정치부장도 하셨고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서 일선에서 뛰셨고 그리고 전문지 기자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일간지가 아닌 시사월간지. 예, 거기서도 그리고 거기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월간지, 주간지 이런 곳에 정말 기고를 많이 월급보다도 더 많은 원고료를 받아가면서 1990년입니다. 예. 그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스크랩한 자료를 갖고 또 취재한 자료를 갖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원고를 이제 만들어냈단 그때 그 조사부 경향신문 조사부의 차장님이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 조갑재 기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까지 계셨나요? 아마 정년 퇴임했을 테니까 한 10년 전까지는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경향신문이 진보지로 바뀌었을 그때도 이제 있었죠. 그 부인의 그 정치 성향은 어때요? 우리 조갑재 전 편집장. 그게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 두 분은 국제신문 출신입니다. 같은 회사. 네, 같은 회사.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회사 커플이죠.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커플. 예, 코퍼레이션 커플 CC네. 네. 그것도 이제 그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 때 예. 사실은 국제신문이 더 잘 나가는 신문이었는데 없어졌어요. 1도 1지 정책. 1도 1사 정책에 의해서 예. 잘 나가는 국제신문을 없애버리고 네. 부산일보만 남겨뒀잖아요. 예. 그래서 졸지에 직장을 두 분 다 잃어버렸죠. 예. 그게 조갑재 선배죠. 저한테는. 조갑재 선배는 좀 키가 약간 큰 편이고 예. 그 부인은 성함도 근데 까먹었다. 권 씨였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분은 키가 조금 작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국제신문 사회부에 이제 조갑재 기자가 있고 조사부에 그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예.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조갑재 기자는 뿌리 깊은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월간지를 전전하다가 월간조선 차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부인은 경향신문 조사부로 오죠. 예. 그래서 조사부 차장으로 하고 있을 때 제가 말단 기자로 빡빡 기면서 필요한 차려 온통 그냥 섭섭하고 다닐 때 바로 그때 그분입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 조갑재 기자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양반입니다. 임귀옥. 임 차장이었다. 예. 그건이 아니고. 임귀옥 기자. 예전에 경향신문 조사부장 역임하셨고. 그때는 차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로 옮기고 나서 조사부장까지 하셨네요. 예. 남의 분 성을 받고. 네, 이제 오래돼가지고, 자꾸 걸려요. 이제 기억이 나요. 네. 임기옥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예. 조갑재 기자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참 좋았던 분이었는데. 정말 기자로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그 양반도. 예. 근데 그 양반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은 저도 참. 저는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뭔가 누군가로부터 당신 회색주의자 아니냐? 개량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보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는,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내가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섭섭함, 혹은 삐짐, 이거의 발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건 참 나중에. 대체로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좀 제정신이었다가 지금 이상해지신 분들 보면은, 그런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너무 상대방을 몰아붙여도 빈정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빈정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사람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해. 자기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상대방을 그 인격 모독을 짓밟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그 앞으로 나만큼 또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욕먹은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다 모든 걸 받아줬어. 다 흡수했어. 화해와 포용. 예. 아니 이제 아까 그 월간지 주간지 얘기가 나온 게 요즘 이제 정치 토크를 하는데 네. 이게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면은 준비할 게 없어요. 네. 그냥 상황 해설만 하면 되는데 예. 이제 뭐 급박하게 돌아갈 게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할 거리도 첫째 없고 예. 그다음에 정치 토크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하는 일이 온갖 월간지와 온갖 주간지를 섭렵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서 대표님이 그 출판업을 하시기 수년 전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문 닫았잖아요. 광고가 다 끊기고 이유도 들어서자마자 아닙니다. 촛불 집회 끝나고 났습니다. 그거 들어서자마자 2009년이니까. 그렇군요. 예. 어쨌든 참 안타까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까지 잘 연명하다가 하여간 이상하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후로는 지금 사실은 급박하게 뉴스에 밀접하게 접근할 그런 필요가 없었던 때였는데 이 정치 토크를 하시면서 글쎄 말이야. 그것도 낙검수 때문이야. 낙검수가 대통령 선거 한 달 좀 앞두고 그때 잘 방송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안 했잖아요. 네. 안 했는데 내가 이쪽 그 해화동으로 사무실 옮겨오면서 그 안에 이제 그 김용민 교수가 항상 있다고 그러길래 우리 옛날에 또 라디오 20에서 같이 했던 인연도 있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내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사실 그때 낙검수가 계속 나왔으면 그거 했겠어요. 할 시간도 없지.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몇 건이나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잘 버티다가 말이야. 마지막 한 달을 못 버티고 참나. 여간. 그래서 지금 계속 주간지 월간지 섭렵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온갖 종류의 그 주간지를 다 보시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은. 요즘 제 평가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한 게 2, 3주 됐어요. 예. 정치 토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처럼 내가 신문사에 부장으로 있으면 정보 보고도 듣고 매일 뉴스를 갖다 다루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편한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도 평범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뉴스는 사실은 매체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읽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간지를 쫙 읽으면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주간지는 시사인이 제일 나아요. 시사인이. 네. 시사인이 제일 낫고 이게 이제 시사 주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문은 에브리데이 움직이는데 주간지는 한 주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항상 뒷부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뒷부분을 치다 보니까 분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어느 주간지든지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주간지를 이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건 혹은 두 건의 특종 혹은 남들과 전혀 다른 시각의 기사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시사에는 매주 보면은 그런 게 꼭 하나씩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아파트 그것도 결국은 시사인이 공포의 아파트 정치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읽어보면서 그래 해가지고 제 사실 여기서 얘기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지난주에는 그 남문이 국제문제 대기자의 소설인지 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김정일과 자기 딸 그 설송이한테 물려주려고 박근혜를 어쩌고 이런 소설 같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공단 이야기 이런 것들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시사인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주간경향과 시사저널도 그래도 한두 건 건질 만한 건 있어요. 근데 역시 시사인 품질에는 조금 못 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겨레 21은요? 근데 한겨레 21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볼 기사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간지라는 건 항상 재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문에서 한 줄 난 인터뷰를 크게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러려면은 시각을 달리 한다든지 이미 신문에 났던 얘기를 다시 재탕하지만은 신문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예. 혹은 딱 하나 볼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 정치 토크에 써먹으려고 하면 한겨레 20일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이거 뭐 그냥 뭐 땅 파가지고 사는 거 아니니까 네. 전부 다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제 쭉 훑어보면서 이번 주에 좀 살만한 거 뭐 있나 하면은 이번 주에도 결국 시사인하고 주간기냥 2개만 사왔잖아요. 지난주에는 시사인하고 시사전을 2개를 샀습니다. 네. 계속 한겨레 21이 빠지는 거야.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한겨레 21은 사실 신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 이게 취재하는데 혹은 제보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사인은 시사주간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사인은 뭐 나꼼수 덕분에 이건 또 엄청나게 홍보가 됐지. 에이, 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에이, 기분 안 좋게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기분 안 좋게는 뭐 사실이지. 말이야.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겨레 21이 상당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나들이라고 무슨 인물 월간지 비슷한 걸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좀 뭐 읽을 게 없나 해가지고 쭉 봤더니 그것도 역시 별로야. 이게 사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걱정 많이 됩니다. 한겨레 신문 잘 돼. 신문은 잘 만들어요. 네. 지금 내가 아침에 라디오 비평할 때마다 거의 뭐 한겨레만 하는 게 한겨레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둘 중에 하려고 쭉 보면은 예. 한겨레보다 한 수 좀 쳐져요. 제가 보기에는 막 경향신문 들으면 존나 기분 나쁘겠지만은. 예. 근데 어떡합니까? 나도 라디오 비평 하려면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좋은 거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럼 가끔씩 이제 하도 역시 조중동도 보면은 중앙일보가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만은 역시 조선일보보다는 한숨이 치고 동아일보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예. 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예를 들 때 주로 동아일보 예를 많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혹시 그 컨텐츠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때 이 플랫폼도 참 무시할 수 없구나. 그렇죠. 종편의 그런. 지난번에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가 아주 쇼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편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너무 간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학력, 블루칼라, 주부, 5060 세대들. 네. 이들에게 종편이 먹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2013년 1월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인데 휴대전화 반, 일반전화 반, RDD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종편방송 대선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됐다 53.2, 도움이 안 됐다 30.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3% 차이로 이기지 않습니까? 예, 딱 그거네. 예. 그거를 결국 이명박이 네. 그 박근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어쩌면은 종편일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한편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역시 무시할 수 없구나.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 이제 저도 종편에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대선 한 열흘 앞두고는 좀 제법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MBN을 나갔습니다만은 나간 이유가 이건 진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휴보 틀어만 놓으면 음식점 가면은 전부 그냥 종편이 나오는데 주로 음식점에 많이 틀어놔요. 예. 나오는데 나오는 새끼들 보면은 이거 완전 개판호 운전이야. 그래서 나라도 진짜 나가서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종편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방송이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예. 근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도 나와 있다는 거는 나왔다고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죠. 민주당 의원들의 종편 출연 그것만이 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민TV죠. 네. 국민TV.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이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종편에게 그야말로 밀렸던 지난 대선의 그런 결과를 재탕하지 않는 그 전철을 되밟지 않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국민TV의 뉴스가 어떤 뉴스냐? 5월 6일 저희 합정동 사옥으로 입주하면서 개편될 국민TV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그 선을 보여줄 겁니다. 네. 자,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치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